주진우 라이브. 2021년 5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세종시 특공 전면 폐지됩니다. 과도한 특혜 논란이 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국민이 생각하고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또 근거 없는 비판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서 잘못된 여론 조성 막겠다고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주스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 국민의힘 당대표에 도전하는 최종 후보 5명이 발표됐습니다. 영선 이준석 전 최고위원회 돌풍 거셉니다. 1위로 본선행 티켓을 따내면서 돌풍을 이어갔는데요. 앞으로 전당대회까지 남은 시간은 2주입니다. 어떤 변수가 이 판을 흔들까요? 정치연구소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하루하루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료진, 공무원,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인력들, 코로나 영웅들, 우리 영웅들이 경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제 보건소 직원, 간호직 공무원이었는데요. 안타까운 선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이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걸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훅 인터뷰에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별탈 없이 아프지 않았다면 성공하신 겁니다. 잘하셨어요. 자녀 백신 신청하고 백신 접종하신 분들 있으신가요? 저도 있다는 소식도 제 아는 분도 맞았다고 그런 소식 들었습니다. 어떤 백신 맞겠냐고 세계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가장 빨리 맞을 수 있는 백신을 맞겠다, 이렇게 다 전문가들도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제 걱정했는데 자녀 백신 첫날 젊은 층 대거 몰려가지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바뀌었나, 이렇게 언론 기사가 나왔는데 국민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좀 불안하다, 불신 막 조장하고 그랬었는데 국민들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국민들이 지금 접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백신 접종 이야기, 백신 이야기, 접종하고 싶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비타민 음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줄었네요, 오늘은.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87명이 나왔습니다. 사흘 새에 700명대에서 600명대로, 그리고 오늘은 500명대까지 확진자 수가 떨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제주도에서 최근 감염 재생산 지수가 일주일 전에는 한 0.8이 나왔었는데 1.4까지 올라갔습니다. 1.3은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요. 네,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라는 건데요. 네. 오늘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제주도는 올리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백신의 시간입니다. 어제 하루 65만 명 이상이 백신 접종했다고요?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어제 하루 동안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국민이 65만 7천여 명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네. 지난 2월에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하루 최대 규모의 접종이었습니다. 네.
특히 사전 예약을 하신 분들은 98% 이상 접종에 참여해서 다 맞으신 거네요, 거의.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노쇼로 인한 잔여 백신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현재 1, 2차 접종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접종 동의율은 84% 수준이고요. 앞으로 올라가겠죠, 더. 네, 60에서 74세 어르신들의 경우 예약 마감일인 6월 3일까지는 이 전체 사전 예약률이 70%를 넘어설 것으로 당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추세면 다음 달까지 1,300만 명이라는 접종 목표가 무난하게 달성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거 불안하다, 걱정이다. 아스트라제네카 아우 싫다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거 다 그냥 걱정, 그냥 기우였던 것 같아요. 네네. 9800님께서 저는 만 58세인데요. 노쇼 백신 5군데 대기 예약했다가 3군데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간이 제일 빠른 곳에서 맞고 집에 가는 중입니다. 아무쪼록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지나갔으면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3012님께서 국가번호마저 8위를 쓰는 민족입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제일 빨리 이 코로나 시국 벗어날 겁니다. 그렇죠. 그럴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맞았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제 네. 제 친구 김재동 개 끌고 산책하다가 전화 와가지고 급히 가서 백신 맞았는데 건강하고 괜찮답니다. 네, 저희 아버님도 오늘 예약에 따라 맞으셨습니다. 그래요? 네네. 5476님께서 제 대학생 조카도 백신 신청했는데 좀처럼 여분이 안 나오나 봐요. 로또보다 힘드네요. 저도 신청했는데요. 좀처럼 안 나옵니다. 아이고 맞고 싶다 주사. 어떻게 주사가 맞고 싶지? 자, 국민의힘으로 가볼까요? 컷오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준석 돌풍 강하네요. 네, 국민의힘이 차기 당대표 선거 예비 경선을 벌인 결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위로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이 후보별 득표율이나 순위를 공개했던 건 아닌데요. 네. 그 언론 취재 결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그 50%가 반영된 일반 여론조사에서 50%가 넘는 압도적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요? 네,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나경원 전 의원이 29%로 2위, 주호영 의원이 15%로 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여론조사는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무당층으로 한정해서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0%가 반영되는 당원조사에서 이 나경원 전 의원이 32%로 1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예. 그런데 이 당내 지지 기반이 약한 것으로 알려진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31%로 바짝 붙었습니다. 그렇네요. 네, 이어서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20%로 3위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 본선에 진출한 5명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 나경원 전 의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 의원 순이었습니다. 김은혜, 초선 의원, 젊은 의원 둘은 컷오프에서 탈락했어요. 네네. 그리고 홍문표, 조경태 의원이 이렇게 합류했는데 젊은 의원이 먼저 컷오프 된 게 이준석 전 최고위원한테는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정치연구소에서 저희가 세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특공, 이거 세종시 관련된 특공 전면 중단된다고요? 네, 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최근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세종시에 청사를 짓고 직원들이 세종시 특별공급을 받아서 비판을 받은 바가 있고요. 예. 이 고위공직자들도 상당수 특별공급을 받았지만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런 언론의 분석 보도도 있었습니다. 결국 특공 폐지까지 갔는데요. 네. 당정청은 그 이전 기관 특공 제도가 세종시 정주 여건 개선 등으로 당초의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고 지금 상황에서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함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정부와 여당에서 계속해서 부동산 정책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지, 잘 고치고 있는지 좀 잘 지켜보자고요.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의를 표명했군요. 네, 이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초에 차관에 임명된 지 6개월 만입니다. 이용구 차관은 남은 1년 법무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라면서 이를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사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비검사 출신으로는 정말 오랜만에 자리에 올랐던 분인데요. 네, 하지만 임명 직후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불거지면서 내내 사퇴 압박을 받아왔고요. 예. 최근에는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봐주기 논란이 일었던 경찰이 그 이용구 차관 수사를 하던 중에 이용구 차관이 차기 공수처장으로 거론된다는 그 기사를 검색한 것으로 경찰 진상조사단의 조사 발표까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네.
법무부에서 지금 대대적인 인사 준비하고 있는데요. 조직 개편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사의 표명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조상철 서울고검장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네, 조상철 고검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다음 달로 예고한 이른바 기수 파괴 검찰 인사를 앞두고 현직 고검장 중에서 첫 사의 표명을 한 셈이 됐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데요. 조상철 고검장은 이날 떠날 때가 됐습니다. 사의를 표명합니다라는 짧은 입장만 전했습니다. 네. 박범계 장관은 어제 그 인사 적체 문제가 좀 있다면서 사법연수원 기수 문화를 파괴하는 대규모 인사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거 파격적인 실험이고요. 실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사법연수원 기수를 중시하고 있는데 네. 후배가 상사가 되면 주위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직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지금 옷을 벗었는데요. 어떻게 인사를 할지 주목됩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몇 기지요? 사법연수원 20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고검장들이 23기에서 24기인데요. 네. 지금 관례상으로 따르면 검찰 내부 특유 문화에 따르면 물러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검찰총장의 검사장 인사 재량이 줄기 때문에 기수 파괴를 거론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네. 검찰 내부에선 이렇게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수 파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승진하고 윗자리로 가요. 후배 밑에서 일하는 선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검찰만 여기 기수 계속 이렇게 선배 이랬는데 기수 파괴된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인사를 할지 좀 기대가 됩니다. 박범계 장관이 인사안을 놨는데 언론에서 마구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면 그거 좀 잘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개혁적으로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도 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저희가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교체됐네요. 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교체가 되고 후임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내정됐습니다. 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안정적 국정운영과 함께 새 동력을 마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계기로 삼고자 단행한 인사라고 설명했는데요. 박수현 신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대변인을 맡아서 9개월간 복무하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변인직에서 물러난 바 있습니다. 예. 박수현 신임 수석은 민심 수석이라는 각오로 정부와 국민의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청와대는 이에 함께 시민사회 수석의 방정균 상치대 사회협력부총장 그리고 경제보좌관의 남영숙 주 노르웨이 대사를 각각 발탁했습니다. 박수현 수석은 지난번 인사 때도 그 수석으로 가실 거라는 그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소통수석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초대 대변인이었는데요. 마지막을 또 함께 하는 건지 또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상 자산 담당 주무부처가 드디어 정해졌습니다. 네, 이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산 자산 시장을 감독할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관리 감독 및 제도 개선 작업을 주도하기로 하고 관련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상자산과 관련한 불법 불공정 행위가 다양하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지금 국무조정실이 가상자산 관계부처 TF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세청과 관세청을 추가하기로 했고요. 과기부는요? 네, 과기부는 이와 별개로 이 블록체인 기술 발전, 이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예. 정부는 6월까지 예정된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9월까지 또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이 가상 자산을 둘러싼 다단계 사기 등에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에서 도쿄올림픽 지도에 독도를 표기했다고요? 독도라고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독도라고 쓰진 않았는데요. 이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그 일본 지도에 흐릿하게 섬 하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독도를요? 네, 위치로 보면 독도가 분명한데요. 네. 자기들 땅처럼 이 독도를 넣어왔습니다. 예. 이에 우리 외교부가 지난 24일 이 주한 일본 대사관에 항의하면서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고 대한체육회도 공식 서한을 일본 올림픽위원회에 보냈습니다. 관방장관이 오늘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죠? 네,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독도가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으로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고요. 한국 측의 주장을 전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지켜낼 결의로 독도 문제에 대응하고 싶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앞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 일본 정부의 독도 표기를 즉각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그 일본이 끝까지 거부하면 올림픽 보이콧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히는 등 이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물러날 수 없는 것 같아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그때 우리가 한반도기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독도 표기된 한반도기에 대해서 일본에서 항의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항의했을 때 IOC가 네. 심판이니까 IOC가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독도를 뺀 한반도기를 사용했어요. IOC가 원칙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 원칙대로 가야죠. 근데 일본에서 안 듣는다. IOC가 안 한다. 이거는 강력하게 촉구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거에서는 물러날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 구이역 사고가 벌어진 지 5년째 되는 날입니다. 네, 지난 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1997년생 김모군이 들어오는 전동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가방에 사발면 하나가 들어 있어서 네.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요. 예. 위험의 외조와 그리고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현실을 보여준 이 사건이 벌써 5주기를 맞았습니다. 네. 5주기를 앞두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이번 주를 추모주간으로 지정하기도 했고요. 또 위험의 외주화 중단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보완을 주장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어제 구의역을 방문해서 고인에게 헌화하고 추모했고요. 이 정의당 여영국 대표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도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이 구의역을 방문해서 김군을 추모했는데요. 돌아오셨어요? 네네, 미국에서 돌아오셨습니다. 격리하셨어요? 네, 2주간 격리하고. 부지런하시네요. 네네. 근데 이 포스트잇에 그 고인을 추모하는 포스트잇을 붙였는데 이 사고 날짜를 2017년으로 또 실수로 기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요? 네. 아이고, 그런데 또 쓰러진 노동자가 있습니다. 어제도 산재 사고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산재 사고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제 그 산재 사고 관련해서 좀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파지를 운송하는 업체에서 이 파지가 넘어지면서 한 분이 여기에 깔렸고 이후에 어제 이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당시 이 화물 노동자들은 그러니까 쌍용 CMB 측이 이 작업을 맡았어야 하는데 이 관행적으로 화물 노동자가 하역 작업을 하고 있고 현장에 안전관리자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50대가 이 굴착기에서 떨어진 200kg짜리 돌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신호수 2명도 배치가 됐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정작 굴착기 기사가 밑에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파지에 돌에 오늘도 노동자가 또 쓰러졌습니다. 이런 뉴스 가장 많이 저희가 전해드리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중대재해 사망재해를 일으키면 누군가 처벌 받아야죠.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런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을 텐데 안타깝고 또 원통합니다. 네, 좀 제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서주세요. 정치인들께서,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네. 2기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 과거에 벌어졌던 인권 침해와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그 2기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어제 첫 번째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얼마 동안 하나요? 네, 조사 기한 3년이고요. 필요할 경우 1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 조사할까요? 네, 지금 알려진 사건은 형제복지원 사건, 그리고 성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서산 개척단 사건, 실미도 사건, 그리고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그 용의자 인권침해 사건,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등입니다. 국가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사건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형제복지원은 불황인을 선도한다면서 1975년 설립된 형제복지원에서 벌어진 인권 유린 사건으로 불황인이 아닌 사람도 납치를 해서 강제 노역을 시키고 구타와 성폭행, 심지어 살해 암매장 등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습니다. 이춘재 연쇄살인 관련 인권침해 사건은 범인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처럼 당시 경찰의 강압 수사를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겠다는 건데요. 당시 범인으로 몰려 피해를 입은 분들 중엔 10대 청소년도 있었고요. 강압 조사를 못 이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도 있었습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전미숙님께서 주 기자님 방송 잘 듣고 있어요. TV에서 백신 주사 맞을 때 주사 바늘 너무 가까이서 찍지 말라고 좀 해주세요. 안 그래도 걱정 많은데 바늘이 커 보여서 겁이 난대요. 아 그래요? 예민하시네요. 맞으신 분들 바늘도 안 크고 맞을만 하시대요. 아 네 알겠습니다. 바늘 크기 때문에 또 거기까지는 네, 세밀하시군요. 6344님께서 저는 오늘 오전 11시 10분에 가까운 병원 가서 맞았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지금 시장 가서 장 봐다가 오이소박이 갈비 재고 있어요. 저녁에 애들이 갑자기 온다고 해요. 타이레놀을 먹으려고 하는데 전 안 먹으려고요. 열도 없는데요 얘기합니다. 네, 건강이 무사히 그냥 슉 자연스럽게 지나갔으면 합니다. 3610님께서 저는 69세 남성 애청자입니다. 오늘 2시 반쯤 집 가까운 병원에서 아재 접종했습니다. 주사가 전혀 아프지도 않고요. 2시간 가까이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 없어요. 접종 후 무반응이면 올드맨이라는데 맞는가 봐요. 하는데 네, 그냥 무사히 지나가면 좋죠. 네, 편안하게 지나가셨으면 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한나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서 역시나 서울 시내는 정체 구간이 길어졌습니다. 지금 강변북로 일선 쪽으로 동작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밀리고요. 반대 구리 방면으로는 마포대교에서 동호대교, 다시 성수에서 천호대교까지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한강대교부터 잠실 철교까지 어려운데요. 여기 잠실대교와 철교 사이에서는 작업까지 하고 있어서 4차로가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곳곳으로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차량 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여파를 받아서 정안나들목부터 차량 터널까지 6km 정체고,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면은 금왕 꽃동네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나서 부근으로 2km 정체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면 송파 진출 1차로에서도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를 받아서 송파 부근에서 강일 나들목까지 14km 길게 정체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수엔영. 정치권에 보내는 고급진 비대면 정치 컨설팅, 오늘 한 주, 이번 한 주도 뜨겁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는 데이터다, 정치는 과학이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택수형 오랜만입니다. 네. 정치는 촉이다, 정치는 감이다. 촉이 살아있는 최영일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최평님이 이제는 안 외로우시겠다. 마키님이 그러니까요. 걱정해 줍니다. 너무 좋아요. 네. 테스 형 그동안 왜 없었어? 네. 안 불러주셔가지고. 자, 냉철한 분석 이택수 대표의 장점 오늘도 잘 부탁해 보겠습니다. 네. 자, 최영일 평론가가 네. 이준석의 돌풍 거셀 것이다. 하지만 서울의 수도권에 여성이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당권을 잡지 잡을 않겠나. 것이다. 이렇게 네. 촉을 이렇게 네네. 아, 그러셨었어요. 이미 3주 전에 그랬죠. 3주 됐죠. 한 달 네. 됐어요. 그런데 뭐 지금 최평이 읽는 판으로는 거의 그렇게 가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설마 했는데요. 뭐 한 2등 정도 하지 않겠느냐. 근데 당심이 예상보다 32대 31 1%포인트 차이로 네. 거의 뭐 동률로 나왔기 맞아요. 때문에 이 민심이 당심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본선도 이준석 후보의 돌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예측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측이 어렵고 네. 점점 접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컷오프에서 김은의 네네네. 두 초선 의원이 탈락했어요. 맞아요. 자, 이준석 혼자 네. 남아 있고 나머지는 약간 중진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중간에 누군가는 또 그만둘 네네. 거고 중간에 누구 손을 들어줄 거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신지는 그냥 이준석으로 다 올인한 것 같습니다. 네. 이미 표가 근데 이준석한테 예. 갔기 때문에 확장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표는 어느 정도 지금 모을 만큼 모았다. 예. 그럼 나머지는 당심을 기준으로 해서 70%가 포함되니까 네. 중진들이 조직 표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네. 70%의 당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단일화가 된다면 중진에게 공이 넘어갈 가능성이 커요. 중진이 이길 가능성이 커요. 근데 문제는 지금 홍문표 후보 올라갔고 조경태 후보 올라갔는데 그렇게 퍼센트가 높지 않아요. 예. 파괴력이 있으려면 나경원, 주호영이 단일화로 합치면 되는데 그럼 돼요. 제가 보기에는 둘 중에 단일화한 인물이 당권을 잡을 가능성이 큰데 두 인물이 단일화가 될 것인가? 쉽지 않은데 그러면은 중진표가 오히려 나뉘면서 이준석 후보에게 상당한 기회가 갔다. 사실은 지금 신진이 뭐 김은혜, 김웅 다 올라갔어도 신진들이 이준석에게 뭉치면서 몰아줄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쉽진 않으나. 네. 근데 그것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고 중진끼리의 단일화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것도 탑2가 쉽지 않다. 아, 그게 마지막 변수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택시요? 자연스럽게 컷오프 되면서 신진의 표는 이준석 후보에게 더 모아질 그렇죠. 가능성이 있죠. 포션은 크진 않지만 그리고 오히려 당심에서 1위를 하지 못하고 가까스로 이제 1%포인트 차이로 1, 2위가 나뉘면서 2위를 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언더독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흥행은 원래 예상치 못했을 때 예상치 못한 성적이 나올 때 결과 나올 때 흥행이 되는데 지난번 오세훈 후보도 좀 뒤처지다가 안철수 후보를 역전하면서 따라잡았죠. 흥행이 됐잖아요. 국민의힘 당원들이 뭔가 흥행을 지금 계속 원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지금 당심에서 2위하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1위를 했는데 이 당심과 민심의 비율이 7대 3이라는 점에서는 사실상 뭐 1위라고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선에서는. 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는 이준석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마당이기 때문에 언더독 효과로 이준석 후보의 돌풍이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여론조사할 때 단순히 선호도 지지도만 묻는 게 아니라 당선 가능성도 묻는 것이 네.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략적 투표를 함에 있어서 표심이 결정할 때. 근데 당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 거예요. 네. 전혀 없을 것이다라는 거에서 가능성이 좀 있다 해서 지금 매우 높아지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판은 앞으로 한 며칠 좀 더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슬아슬하죠. 국민의힘에는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홍준표 의원도 바깥에 있지만 지분이 좀 있고요. 네. 황교안 전 대표도 있고 이분들이 나한테 누가 도움이 될까 주판화를 구릴 텐데 이 두 분한테는 이준석의 돌풍이 그렇게 또 뭐 달갑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되고 나면 하나도 말 안 들을 것 같거든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좀 경청하면서 네. 그러니까 반듯한 네. 예의범절이 바른 젊은이 같으면 자 제가 뭐 당권을 잡아도 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죠. 보수니까 우리는 네. 전통 윗분들을 잘 모시면서 또 혁신을 국민이 원하는 걸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균형이 아니고 지금 파죽지세인데 파격이에요. 파격. 다 뒤집어 엎겠다 이런 거예요. 그럼 기존의 이 기성 세대 기득권층은 두렵죠. 이런 현상은. 그러면요. 네. 그냥 뭐 이택수 대표는 거의 동의하십니까? 네, 네. 근데 그분들도 나름대로 표를 움직이는 당원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고급진 컨설팅이니까 네. 지금 나경원 후보와 주호영 후보에게 자 이제 본선까지 대략 2주 남았습니다. 중요한 컨설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요즘 이준석 때리기를 계속해요. 네. 아까 언더독 효과 말씀하셨지만 이준석을 중진들이 때릴수록 커요. 키워주죠. 이게 문제는 뭐냐면 주호영 전 원내대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레스트 올라가 본 사람이 원정 대장 등반 대장을 할 수 있는 거지 동네 뒷산만 올라가면 안 되잖아 이런 얘기 했는데 그 아저씨들 얘기죠.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진짜 이제 경륜을 보여줘야 될 텐데 야 이거 음모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론조사 네. 이거 자꾸 누군가 조직적으로 하는 것 같다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나경원 후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셨어요. 개파가 나타났다. 겨우 개파를 청산해서 개파는 지금은 재보선 이후에
민주당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 국민의힘에 무슨 계파가 있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겨우겨우 계파를 없앴는데 계파가 있다라고 지금 1등 후보를 지목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파괴력을 본인도 알고 하루 만에 말을 바꿨어요. 계파란 얘기가 아니고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했지만 결국 유승민계 아니냐. 또 그러면 이제 유승민 지지하는 거 아니냐. 근데 역으로 또 하태경 의원은 유승민계가 무슨 힘이 있냐. 이준석계지 지금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공격의 방식이 너무 과거지향적이다. 이러면은 마이너스죠. 그 당심도 움직인 게 이준석 후보는 영선이지만 최근 들어서 타율이 좋다. 4.7 재보궐선거 때 오세훈 후보를 도왔고 뉴미디어 본부장을 했고 2030 세대들을 대표하는 청년들을 또 연단위에 세워서 또 쓴소리를 하게 하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어떤 승리의 방정식을 잘 아는 정치인으로 당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 반면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나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각각 한 분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제 떨어졌고 또 다른 한 분은 김종인 위원장한테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아서 안철수 후보를 마치 민 듯한 그런 인식을 갖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당심은 대권 주자가 뭐 윤석열이 됐든 홍준표가 됐든 누가 됐든 옆에서 조력자 역할을 이준석이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반반님께서 이준석 1위 될 수도 없지만 된다고 해도 혼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2081님께서는 이준석 의원이 지역 계파에 밀려서 당선되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은 당명을 바꿔야 합니다. 영남의 힘으로요. 자. 민주당으로도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주목하진 않아서 그렇지만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부동산 정책 우리가 좀 잘해보겠다. 우리가 부동산으로 성남 민심 잡겠다. 계속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정책이 이 돌아선 민심을 달랠 수 있을까요? 달래려고 내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 그 패인을 분석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부동산 정책은 뭐냐. 네. 대출 좀 늘려달라는 거다. 그래서 이제 LTV 비율을 높였습니다. 네. 물론 이거 잘 보시면 언론이 자꾸 거두절미하고 하면 뭐 다 올라가는 것 같지만 실수요자에 대해서 올린 거예요. 근데 그건 무슨 의미냐면 기존의 부동산 정책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 당내 반발도 있는데 역행이라기보다는 지금 계속 송영길 대표나 김진표 부동산 특위위원장이 하는 얘기는 자, 공급 중심으로 가는 거 맞는데 문제는 기존의 금융과 조세가 너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니 실수요자, 1가구 1주택자, 무주택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숨통 좀 터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발표하는 완화책, 개선책은 보완적인 정책이지 역행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세제는 상당히 좀 완화되는 게 맞습니다. 종부세, 재산세.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금융정책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해서 LTV 비율을 기존 10%에서 20% 우대해 주는 걸로 최대 70%까지 담보 비율을 잡아주고 대출 폭이 늘어나죠. 근데 한국은행은 오늘 거꾸로의 발표 암시를 했어요. 가계 대출이 너무 많이 증폭하고 있다. 금리 올해 내로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시그널을 줘서 이건 지금 좀 서로 조율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는 대목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숫자로 자꾸 제시되다 보니까 좀 어려워서 네.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해석은 난무하는데 이게 서민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는 지금 언론을 통해서는 잘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이나 경제가 또 심리지 않습니까? 심리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던지고 좀 나아지고 그리고 지금껏 잘못됐습니다. 죽비로 맞았습니다 하면서 계속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다독이는 효과는 있을까요? 있습니다. 지금 한국갤럽에서 매주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또 정당 지지도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발표가 됐는데 정확하게 말하지 마세요. 네. 수치를 그 조사 개요를 간단히 얘기하면 됩니다. 네네. 한국갤럽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성인 1,003명을 자체적으로 조사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오르고 부정평가가 내려갔는데 부정평가 이유 부동산 정책이 항상 1위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네. 근데 2주 전에는 35%였던 게 지난주 30% 이번 주는 29%로 점점 빠지고 있어요. 아, 효과가 있네요. 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정책을 내는 거에 대한 그 효과가 있네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에 이 부동산 효과가 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롱텀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이런 노력들이 머지않아 좀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네. 수치로 그냥 바로. 그런데다가 지금 어제 부동산 특위가 발표를 한 거예요. 오늘 하루밖에 안 됐고 내일 모레 일요일에 다시 고위 당정이 만나서 또 내죠.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여러분 종부세를 뭐 2%의 이제 비율제로 정률제로 묶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 아직 미정이거든요. 당정 최종 협의를 통해서 6월에 발표 예정이니까 네. 지금은 움직임이 뭔가 좀 기존에 무조건 옥죄는 쪽으로 가다가 여기저기 좀 숨통을 틔워주려나 보다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발표가 딱 나왔는데 나에게 도움이 되네 하는 체감이 된다면 좋은데 리스크가 하나 있어요. 아까 정치적 해석 말씀드렸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또 반대 기류의 강성 의원들도 있어요. 지금 정책에 역행하면 혼란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일부 의원들은 이제 부동산 특위 안에 반발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게 당내에서 먼저 잘 조율이 될 필요가 하나 있고. 그래야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제대로 이게 발표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정의당한테 쪽에서는 비판을 시작했어요. 자, 민주당 부동산 기득권 정당이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정책 다 철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금을 높여야지 지금 풀어줄 때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진보계 정당들과도 좀 이제 어느 정도 사전 조율이 필요한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정의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참 어렵기도 쉽지 합니다. 네, 정의당 얘기는 조만간 저희가 모셔가지고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바야흐로 자서전의 계절입니다. 대권 주자들 대권 도전 선언 계속 하고 있고요. 자서전 나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택수형? 네, 자서전은 뭐 비판적인 여론이 일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지율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쓴 거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가 제일 많이 썼죠. 네,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담긴 서적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자기가 쓴 게 아니라 주변 분들이 이제 쓴 책들이 나와 있는데 뭐 대부분 이제 긍정적인 글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자서전이 출간된 이 후보들한테는 지지율 상승에 뭐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2011년, 12년 그때는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네. 이런 분들이 책이 나오면 40만 부, 50만 베스트셀러 부, 됐어요. 베스트셀러에서도 가장 네. 강력하게 이렇게 네네. 나갔는데 요즘은 그 정도의 파괴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문재인의 운명. 예. 왜 난 정치를 하게 되었는가. 원래 정치 안 하신다 그랬던 분이고 네. 그다음에 안철수의 생각. 도대체 이 새정치라는 게 뭐냐. 왜 정치를 하겠다는 거냐.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궁금함이 있었기 때문에 책이라는 게 하나에 그 안에 제 이야기가 담겨 있으니까 보고 판단하십시오인데 지금은 이 책이 소설책도 잘 안 팔리는 시대예요. 네. 출판 시장이 굉장히 위축됐어요. 네. 근데 말씀드려보면 지금 정세균 전 총리 제목이 수상록 또 이낙연 전 대표 책이 이낙연의 약속. 일단 제목이 안 당겨요. 그래서 전 좀 이분들이 중량급 대선 주자들이시잖아요. 네. 훨씬 기획을 잘해서 도발적인 제목을 뽑고 톡톡 튀는 내용을 담고 그래서 우리가 이낙연 전 대표는 늘 그냥 묵직한 분인데 네. 초저음에 묵직한 분인데 책 내용을 보니까 이분 생각이 펄떡펄떡 뛰는 분이구나. 정세균 전 총리 그냥 경륜의 미스터 스마일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주 날카로운 철학이 있는 분이구나. 이런 걸 줘야 되는데 의외성이 있어요. 재밌죠? 책이 별로 땡기질 않는다. 그래요? 이게 걱정입니다. 비정치권에 있다가 정치권으로 이제 들어오는 경우에 잘 모르는 분들이 책을 쓰면 이제 많이들 보겠죠. 근데 이미 이낙연, 정세균 이 두 분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그렇죠. 또 과거에 이제 문재인, 안철수 그 두 분이 책을 썼던 때랑은 좀 분위기는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점에 자주 가 보는데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딱 그 얘가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이잖아요. 네. 어떤 정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지금 모르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구수한 윤석열. 이건 본인이 쓴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윤석열의 진심 이런 친구들이 쓴 대담집이나 책이 지금 그나마 좀 팔리고 있는 것 같더라. 네. 킴님께서 자서전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죠. 신하는 없다. 제가 그 판이 바뀔 때마다 계속 봐가지고
문구가 바꾸는 것까지 개정판, 개정판. 다 제가 공부를 했죠. 강터설님께서는 안철수 마라톤 이 책 나오면 바로 삽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회성이 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네요. 자, 다른 책보다도 이 책이 좀 관심이 좀 높습니다. 조국 전 장관. 아, 네. 가족의 피해 펜을 찍어서 내려가는 심정. 조국의 시간입니다. 조국의 시간. 네. 지금 다음 주에 출간 예정이죠. 지금 친필 서명을 해서 예약 판매한 4만 부는 완판됐습니다. 지금 이게 제일 많이 팔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다 아는 사안인데 연일 신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안인데 두 개의 시각이 팽팽하잖아요. 이 지지난 해로 넘어가 보면 결국은 이게 여의도냐 아니면 광화문이냐. 그 처음에는 광화문이냐 서초동이냐 이렇게 이제 거의 국론이 분열됐던 너무너무 큰 이슈인데 지금 민주당은 약간 거리두기를 하고 있죠. 조국 전 장관 사건 그 사태에 대해서 조국 사태는 지금 어찌 보면 재보선 이후에 조금 반성의 내로남불의 이미지로 지금 이 국민들에게 나쁘게 전해졌다. 거리두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도부를 비롯해서. 근데 이제 조국 전 장관은 본인의 시선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시선으로 나의 이야기를 육성으로 고백하건대 지금 나는 가족들이 흘린 피를 찍어서 그 펜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거니까 이건 관심이 안 갈 수는 없죠. 그 정치인들이 책을 좋아하든 쓸 때는 선거 때문에 쓰는 거고요. 조국 전 장관은 정치할 건 아니지만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억울함을 이제 법정에서도 피력할 수 있지만 이 법리적으로 해소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억울한 본인의 심경들을 하고 싶은 말이 많겠죠. 표현을 한 거고 사실은 뭐 정서와 관련된 부분도 혹은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재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억울한 측면의 얘기를 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은 바로 논평을 냈어요. 이 출판을 한다는 자체가 국민 기만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조국 백서 조국 흑서가 존재했던 것처럼 네. 이 책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다 뜯어볼 거예요. 꼼꼼하게. 그리고 문제는 이 안에 문제가 되는 대목이 또 담겨 있으면 반대쪽에서 문제를 삼겠죠. 민주당에서보다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좀 더 열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긴 네. 합니다. 검찰도 열심히 볼 거고요. 브라이언 퍼리님께서 진짜 진영을 떠나서 조국은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요? 죄를 지었으면 가만히 좀 쓰고 있어야죠. 죄라 하면 나라를 반토막 낸 죄입니다. 얘기합니다. 로라킴님께서 민주당 의원 모두 돈 내고 2권씩 사서 읽어보시길 얘기합니다. 민주당에서 더 열심히 읽어야 된다는 또 의견이 있습니다. 예, 뭐 아무튼 엄청난 또 회오리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 이광재 의원 대선 출마 공식 선언했습니다. 친노 이광재 대선 도전 어떻게 보십니까?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오늘 이제 뭐 인터뷰에 나와서 장시간 왜 이제 대선에 출마하게 되었나, 네. 정치 철학은 뭔가, 정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얘기하는 걸 한참 들었어요. 근데 이제 긍정적인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많이 유연해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대해서 우리가 친노, 친문 그럼 어느 정도 선입견의 이미지가 굳어져 있는데 네. 지금 흘러가는 현안들에 대해서 상당히 유연하게 바라보고 있다. 그럼 성숙한 정치인이 된 건가? 근데 이제 두 번째, 좀 신선한 감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대선판에 약간 좀 이제 이 신선감을 토핑할 수 있다. 이게 굉장한 바람이 되긴 어렵겠지만 현재는 뭔가 약간 다른 향을 낼 수는 있다. 근데 문제는 인지도 측면에서는 남은 시간 대비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인지도가요. 네. 네,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를 했을 때 뭐 3% 이상 나온 여론조사는 아마 저도 못 보셨을 거예요. 출발도 늦었고 인지도도 우리 여의도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인지도와 일반 국민의 인지도는 다릅니다. 이광재 지사 이광재 의원은 그동안에 중앙무대에서 많이 비껴나가 있었기 10년 때문에 쉬었죠 사실상. 네. 그래서 이제 인지도 지수는 좀 낮은 편인데 지금 친노의 유산을 뭐 가령 유시민 이사장이라든지 임정석 전 실장이라든지 등등 출마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봤을 때 처음에 좀 있다가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사그러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낙연, 정세균 두 친문 후보가 만약에 9월 전당대회 이전까지 이재명 지사랑 좀 상대할 만한 지지율이 회복이 안 되면 그러면 불펜 구원투수로 있다가 등장하겠다.
그리고 이번이 아니라 또 차차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차차기요? 그런 차원에서는 도전해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기획력은 최고라고 하는데 이분이 뭘 기획했는지 좀 지켜보시죠. 박경재님께서 이광재는 이재용 사면론 때문에 안 돼요, 안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재용 사면론을 막 던지면서 이걸 가지고 뉴스를 만들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 당내 지지는 쉽지 않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왜냐하면 아니, 당내 지지자들의 네. 제가 좋게 표현한 게 많이 유연해지셨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과거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지점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걸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야 유연해졌다. 이제는 기성정치화 됐네. 근데 이걸 어느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고 어느 쪽에서는 변질됐다라고 평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지지를 받아야 되는 쪽에서 썩 좋지 않은 메시지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것은 좋은 전략인가 하는 부분은 물음표가 남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언론에서 사면론을 띄웁니다. 다음 주에 또 4대 재벌 총수들이 대통령과 만나죠. 오찬을 갔죠. 그런데 또 사면론,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이 나옵니다. 만약에 사면론의 도장을 찍었을 때 이건 누구한테 도움이 될까요? 데이터로 읽어볼까요? 여론조사로만 봤을 때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찬성이 한 60-70% 되기 때문에 그렇게 높아요? 맞아요. 네. 높아요. 중도층을 흡수하고 지지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집토끼가 흔들릴 가능성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거고 현실적으로도 그럴 가능성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중도가 삼성 이재용 풀어줬으니까 지지한다.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는 데다가 그리고 원칙, 법, 공정 이런 건 또 네,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풀어줘서 지지할 가능성보다는 지금 이 경제를 살려야 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삼성이 기여한 바가 크니 또 최근에는 이건희 컬렉션도 한번 바람이 불었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대중적인 측면에선 풀려날 법해서 풀려났겠지. 요 정도 생각일 텐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토끼 지지층으로부터 강한 반론을 받게 되는 게 뭐냐면 촛불 국면으로 돌아가 보면요. 구속하라는 이름이 나온 게 3명이에요. 최서원, 박근혜, 이재용이에요. 이재용 구속하라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이잖아요. 국정농단 재판이 끝났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면이 논해지는 거고 지금 또 하나. 전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피해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하나의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네. 또 이게 불법 승계 문제에 대한 재판인데 이게 끝나야 무죄면은 영향을 안 주겠지만 사면에 이게 유죄라면 형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보고 나서 사면을 해야지 사면에서 나왔는데 또 유죄가 돼서 다시 들어가면 이건 망신이잖아요. 서로 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선 제가 보기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재판까지 보고 나서 결정하겠다라고 미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 원칙론을 얘기하는데 자꾸 언론에서 띄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네. 국정농단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삼성의 덫에 걸린 삼성농단이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여기에 대해서도 또 얘기할 거고 얘기를 해야죠. 이 사면 얘기를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김건희님께서 이라크 파병 때만큼 지지율 떨어집니다. 안 돼요. 떨어집니다. 얘기합니다. 웬일이죠? 네. 이분 이 조남을 보니까 저는 윤 전 총장님하고 특수관계인 네. 자로 한국인님께서 삼성을 위해 삼성 사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김정수님께서는 이재용 벌 받아야 합니다. 국민 속였잖아요.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론조사하면 굉장히 높게 나오고 또 언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 당권 후보 정해질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을까요? 아니면 언제쯤 등판할까요?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타이밍 중요하죠. 2월 택수형 11일 어때요? 전당대회까지는 뭐 절대 움직일 가능성이 없고요. 예.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의 거취를 또 먼저 보고 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네, 홍준표 그건 전 왜 대표가 그렇죠? 입당을 하게 되면
윤석열 전 총장은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제3지대로 갔다가 단일화할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내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를 입당시키면 안 된다라는 반론이 계속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6월 11일 전당대회 때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 또 홍준표 전 대표의 거취 등등을 보고 윤석열 전 총장은 6월 중하순 이후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7월 4일이죠. 7월 4일. 7월 4일 날 움직입니까? 7월 4일 촉이 날 그렇습니까? 선언을 하겠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6월 11일 지금 당권 누가 네. 국민의힘을 잡는지 봐야 되고 저기 네네. 좋잖아요. 이렇게 찍어야 그다음에 돼. 7월 12일이 이 차기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네. 그럼 그날 전에는 뭔가 본인이 이제 딱 입장을 명확히 해야죠. 아, 그렇습니까? 예비 후보 등록하고 있는데 뭐 저 할지 말지 열공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택수 대표도 날짜 하루 찍어야 그래서 되겠는데. 저는 6말 7초인데 7월 4일. 이 중에 6월 25일일까? 6.25 한국전쟁 네. 기념일 큰 의미가 없고 7월 4일은 일요일인데 네. 미국 독립기념일이거든요. 네. 요때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7월 4일이랍니다. 저는 6월 하순 정도만. 그래서 자, 걸어 좋아. 네. 네. 6월 6.29 어때? 6.29. 그럴까요? 민주주의 승리했던. 다음번에 정리하겠습니다. 정치연구소 수연영, 이택수, 최영일, 이택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폰온 블론스 왓츠업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합니다. 저는 6시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knew I should, that the world was made up of this brotherhood of man, or whatever that means. Into a crisis, times when I'm lying in bed just to get it all out what's in my head, and I am feeling a little peculiar. And so I wake in the morning and I step outside and I take a deep breath and I get real high and I scream from the top of my lungs, what's going on?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3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12살 성준이의 시간은 2년 전에 멈춰버렸습니다. 고작 10살이었던 성준이는 학교에서 무서운 사고를 당했습니다. 시설관리 담당자의 실수로 갑자기 방화 셔터가 내려가면서 성준이의 몸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의식 없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성준이. 2살 터울의 성준이 형은 사고 현장에 같이 있었지만 동생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힘들어하다가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두 아들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마음이 아픕니다. 점점 지쳐가는 성준이 가족들에게 희망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걸 보여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경상도 동부 지역은 여전히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비구름들이 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서 오래 지속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경기도 북부 지역과 동부, 강원 영서 지역, 충청북도 북부 지역도 일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황해도 쪽에 기압골에 동반된
비구름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비가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 밤 경기도 북부 지역이나 강원 영서 지역은 다시 한번 천둥 번개를 동반하고 돌풍이 불겠고요. 곳에 따라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밖에 강원 영동 북부 지역과 충청북도 북부, 경상북도 북부 내륙 지역도 비가 내리겠고 강원 영서 지역과 충청북도 북부의 경우 내일 새벽까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도 날씨가 고르진 않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다시 한번 경기 북부 지역과 강원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수도권 남부 지역도 빗방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은 비교적 맑은 날씨를 유지하다가 밤이 되면 다시 한번 수도권 지역과 충남권 지역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전해지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이 예상되고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강릉 14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2도, 부산은 24도 정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남부 내륙 지역은 강풍특보 풀렸지만 경상도 해안 지역 여전히 강풍특보 발효 중입니다. 지금 서울 기온 18.3도입니다.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을 감독할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추진하고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우용 외교부 장관은 주한미군 주둔 문제나 확장 억제, 핵 우산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상관이 없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청원 67만 명이 동의한 차이나타운 건설 반대 글에 대해 청와대는 오늘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강원도와 사업 참여 4개 기관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승원 의원 등 22명이 국민 투표권 개념인 미디어 바우처로 언론사를 평가해 높은 점수를 받은 언론사에 정부 광고를 집행하는 내용의 이른바 미디어 바우처법을 발의합니다. 방정호 전 TV조선 대표가 고 장자연 씨에 관한 허위 증언 혐의로 기소된 예 소속사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고도 재차 불출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코로나 장기화로 의료 노동자들, 의사, 간호사, 보건소 직원들 1년 넘게 경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탈진했다는 소식도 계속 나옵니다. 어제 보건소 공무원이 업무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어디서부터 보완해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장,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전국공무노동자 부산본부장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되면서 보건노동자들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저기 간호직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얘기 이렇게 전해드렸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예, 먼저 공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 자기 본연의 보건 업무도 해야 하고 추가로 코로나 업무도 해야 해서 이 길어지면서 희망과 끝이 보이지 않은 암담한 현실에 절망한 것 같습니다. 미리 헤아리고 챙겨주지 못한 남아있는 사람들이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네. 왜 이런 비극이 발생했습니까? 어디서부터 이렇게 얼마나 과중한 업무가 이렇게 계속된 거죠?
이게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자기의 이 본연의 업무는 기존에 다 해야 되고 원래 그 본연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정원이 책정이 됐는데 네.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 일반 임시직 직원들은 많이 정원이 됐는데 네. 실제로 정규직 직원들이 정원이 되지 않으면서 그다음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많이 과부하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고인의 죽음이 명백한 업무상 재해라고 이렇게 공무원 노조에서 밝혔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이게 통상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의 원인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을 때 업무상 재해라고 합니다. 고인과 직원들 간에 나눈 대화 내용만 보더라도 새벽 1시, 새벽 6시, 토요일 주말 할 것 없이 하루 24시간 계속 어떻게 그 확진자가 나오는지 검사 결과가 어떤지를 보면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또 퇴근하더라도 계속 거기에 대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보건소에서는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2명의 인력 추가로 배정했다. 나름대로 배려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실제로 보건소 소장님이나 팀장님이 상담을 듣고 예. 동료 직원을 2명을 더 붙여줘요. 네. 붙여주는데 그래도 이 처음 하는 업무라서 상당히 업무에 부담을 느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른 인력이 없다 보니까 바꿔주지도 못했고 예. 그래서 아마 그동안에 쌓여왔던 업무 과정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좀 더 이상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구조적인 환경의 문제인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업무 실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장기화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다 하죠. 네. 백신 접종하고 코로나 검사하고 자가격리 그다음 역학조사 쭉 하는데 이제 본인의 자기 일은 자기 일대로 하고 나머지에 차출돼 갑니다. 네. 차출돼 가서 또 그 일을 해주고 돌아와서는 저녁에는 자기 본연의 일을 해야 되고. 아이고.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과중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없어지고 일주일에 주말에 일주일에 2번 정도 쉬는데 또 확진자가 생기면 쉬지도 못하고 또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주말도 없이요. 그런데요, 본부장님 말대로 근데 백신 접종이 본격화될 거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예, 그러면 예. 업무가 더 늘어날 건데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6, 7, 8, 9가 본격적으로 되는데 실제 이제 정규직 인력 충원이 바로 안 되고 충원이 되더라도 지금 9월 말이나 돼야 충원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남아있는 직원들이 더 힘들어할 것 같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휴직자들이 또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러면요. 당장 지금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은 뭡니까? 뭘 좀 더 도와줘야 됩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일이 힘들다 보니까 휴직은 자꾸 늘어난 결론에 기존의 근무자들이 업무가 과부하 걸리고 네.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적시 이제 충원해주는 결혼을 적시 충원해줘야 되는데 네. 임시직으로밖에 지금 안 돼요. 그래서 임시직이 아닌 정규직을 늘려야 하는데 당장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의 그 야간과 주말 근무 형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임시직이라도 좀 빨리빨리 지원해주고 그리고 재정 지원을 통해서 금전적인 보상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렇죠. 좀 잘 되고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실제로 그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거는 마음만 먹으면 될 것 같은데 네. 좀 어려워하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보건 간호사의 의료 업무 수당 같은 경우도 네.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수당을 지급하고 같이 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또 직원들은 받지 못하는 불공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자기들끼리도 자괴감을 느끼기도 한대요. 그럼 네. 그 의료 업무하는 사람은 수당을 잘 못 받습니까? 간호사가 같은 아닌. 업무를 하더라도 네. 간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못 받고 있습니다. 예, 이현영님께서 종합병원 근무하는 우리 딸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이 아픕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오늘 이 관련해서 브리핑했다는데 뭐라고 예, 했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기존에 이제 134명의 인력을 이제 충원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당초에 올 초에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올해 결혼이 예상될 인원을
채용 예정을 할 발표한 것밖에 없습니다. 원래 공고가 나 있는 상황이고 예. 단지 9월 1일자에 합격자가 최종 발표하면 발령을 조금 당겨서 내겠다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제일 바쁠 6월, 7월, 8월, 9월이 지나고 인력이 충원되는 거라 버스 지나고 손드는 꼴입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임시직은 어느 정도 많은 도움은 안 되겠지만 일부 도움이 되고 간호직력 임시직은 아마 백신 접종에 많은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럼요. 좀 그 정규직이 올 때까지 또 임시직이라도 빨리빨리 좀 충원을 해서 도와야죠. 공무원 노조에서 간호직 공무원의 사망과 재발 방지 대책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부산본부에서도 6월 1일 진상조사단을 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어려운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 업무상의 그 재임을 밝히고요. 현재 코로나 업무에 종사하는 많은 공무원들이나 분들이 직무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하다고 합니다. 네. 이 직무 스트레스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보건 업무 종사자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분석해서 진상조사 발표 시에 같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건 공무원들의 업무 과정 문제 좀 장기적인 대책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정책이? 예, 지금 제일 급한 게 주말도 없이 야간에까지 계속하는 이 부분을 좀 예. 쉬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자, 그걸 정부와 일단 쉬어야죠. 정치는 예. 공무원 노동자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예. 실태 파악과 개선을 마련하고 특히 이제 재난 안전이나 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노동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네. 주 50시간 근무 원칙을 지키고 동시에 주말과 야간 근무에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더 네. 이상 이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코로나 검사를 지금 현재는 주말 휴일에도 오후 6시까지 합니다. 예. 그래 하지 말고 오전만 접종하고 또 백신 접종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지금은 이제 토요일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되면 아마 주말과 휴일에도 하자고 할 겁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과부하 걸리니까 주말에는 좀 충전의 시간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전의 시간을 주려면 인력이 좀 더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주말에 일을 또 해달라고 하면 또 좀 많이 보상이 좀 금전적 보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금전적 보상보다는 이게 너무 오래되니까 지금은 아무리 금전적 보상을 많이 해주더라도 좀 쉬어야 됩니까? 휴직을 해요. 네. 내 몸이 안 따라주니까 네. 휴직을 합니다, 바로. 네, 알겠습니다. 돌아가신 분 업무상 재해는 인정되지요? 예. 네. 다행입니다. 우리가 백신 빨리 맞자는 얘기만 했지 주사 놓는 분들 이분들이 쉬는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주사를 놓고 있다는 사실은 잊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장이었습니다. 6871님께서 경기도 시흥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입니다. 어제하고 오늘 참 많은 분이 예방접종하셨어요. 힘들었지만 뿌듯합니다. 꾸준히 좋은 정부 정책 방안이 나오고 있고 국민들이 믿어주고 이렇게 수레에 두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네, 힘내주세요. 쉬엄쉬엄 이렇게 조금 쉬시면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탐구하는 기자 미디어오늘 정철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가볼까요? 예, 이번 주에 이 경쟁사죠. 이 MBC PD 수첩에서 이 동아일보 사주 일가의 채용 비리와 입시 비리와 관련된 보도를 했는데 네. 이 방송이 나갔는데 이 관련된 이 인용 기사랄까요? 기사가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나간지도 몰랐고요. PD 수첩에서 했는데요. 예, 이번 주 화요일에. 네,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하죠? 예, 전혀 파장이 없어서 네. 이게 혹시 동아일보
관련돼서 그런 것인가 싶어서. 언론에서는 뭐 좀 그런 게 있죠. 동종업계 일은 네. 좀 봐주고 그런 이상한 암묵의 카르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작동하네요. 여기 이 네, 근데 또 부분에서. 이런 아이템 또 주진우 라이브 또 애청자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네. 아이템이게 돼서 가져와봤습니다. 일단 이 지난해부터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동아일보에서 채용 연계형 인턴을 공개 모집합니다. 그때 유명했죠. DNA. 예. 예, 일명 DNA 인턴 전형인데요. 네. 앞서 주진우 라이브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 지난해에 이 동아일보 DNA 인턴 기자가 이 최종 면접을 앞두고 이 페이스북에서 김재우 사장을 검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검색을 하다가 이제 우연히 댓글을 발견을 했는데 아빠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지 하고 봤더니 이 아는 얼굴이었고 아는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사장 딸이었잖아요. 예, 알고 보니까 김재우 사장의 딸이었는데 네. 같이 DNA 인턴 전형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름과 얼굴을 알고 있었던 건데 김재우 사장은 뭐 아시겠지만 이 동아일보를 창간한 김성수를 시작으로 이어진 김씨 가문의 네 번째 이 동아일보 사주고요. 고려대학교와 고대병원을 운영하는 이 고려중앙학원의 이사장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분의 딸이 지난해 이 DNA 전형을 통해서 입사한 기자 9명 중에 1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이 과연 없었을까? 그래서 이 인턴 기자가 현직 기자와 기자지망생이 모여 있는 공개 채팅방에서 이 입사 특혜가 의심된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네, 이후에 동아일보가 이 인턴 기자를 형사 고소를 해버립니다. 아이고 뭘 그걸 가지고 고소를 네. 해요. 아니 사장이 딸을 뽑았어. 야 니네 같은 집안이니까 뽑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 있지요. 말할 네. 수도 있지요. 근데 그걸 가지고 소송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8주 동안 인턴하면서 동아일보 입사를 꿈꿨던 친구인데 네. 이제 형사 고소를 한 거죠. 갑자기? 네, 그러면서 동아일보는 이 김 사장의 딸이 이 다른 지원자와 동일한 전형을 거쳐 합격했고 이 최종 면접에 김재우 사장이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아니 사장님이 직접 이렇게 참여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근데 과연 딸의 면접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과정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인데 네. 다른 최종 면접에는 또 김 사장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래요? 어떤 이유를 대면서 과연 이 딸이 있는 면접장에 참여하지 않았을지 좀 궁금해질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요거 관련해서 이제 김세우 사장의 딸은 네. 어떤 걸 말씀드려도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아서 이만 끊겠다 하면서 이제 PD수첩 제작진의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예. 네네. 기자로 활동하고 있어요? 네.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기사도 써요? 네, 그러겠죠. 네. 기자니까 쓰겠죠. 2년 전에도 동아일보에서 고소 사건이 있었다고요? 예, 이 사건이 사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2년 전에 이 동아일보가 한 고등학교 선생님을 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네. 바로 자립형 사립학교인 하나고등학교와 관련된 사건 때문인데요. 네, 요거 재밌습니다. 예, 하나고는 200명 정원 중 한 30% 정도가 서울대를 가는 학교라고 하고요. 네. 이 교육 여건이 대한민국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생겨가지고요. 그 이명박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거기에 또 자제들을 보냈어요. 예, 이 하나금융그룹이 사학재단을 통해 설립을 했는데 네. 이 하나금융그룹 아마 잘 아실 텐데 네. 진행자께서는 김승유 이사장, 네. 예, 이분이 이 대통령하고 절친입니다. 예, 고대 경영학과 이 동기 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네, 어쨌든 이 학교에 이 김재우 사장의 딸이 편입하는 과정에서 이 당시 2014년 8월이었는데 이 편입학 시험에서 입시 비리 의혹이 제기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전교 1등도 입학하기 어렵다는 하나고에서 당시 편입학 일반 전형 합격자가 단 한 명이었는데 예. 이 동아일보 사주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네 그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일단 방송 내용을 따르면 이 수상한 추가 점수가 있었는데요. 예. 일반 전형 지원자 가운데 최종 면접 참여 학생이 3명이었고 선생님 2명이 평가위원으로 참석을 했는데 이 면접 점수를 손으로 작성한 다음 엑셀로 옮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면접 점수가 바뀌었는데 학교 쪽에서는 잘못 적힌 면접 점수를 변환표대로 바꿨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 원래 12점이었던 김재우 사장 딸이
14점이 됐다고 합니다. 네. 2점이 늘어났죠. 근데 12점이었던 다른 학생들은 13점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김지호 사장 딸만 1점이 더 1점을 높았어요. 더 받은 거예요. 네. 이게 1점이 그냥 1점이 아니라요. 굉장히 높은 이게 소수점 00 막 거기에서 지금 좌우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당시 편입학을 지원했다 탈락한 이 다른 학생의 내신 점수는 이제 매우 우수해서 A를 받았는데 실제 이제 서류에서는 46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50점 네. 만점에. 네. 근데 이제 동아일보 사주딸의 경우는 B를 받았었는데 정작 서류에서는 49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A가 46점이면 B는 더 낮아야죠. B가 49점. 이건 좀 잘못됐잖아요. 네, 그래서 2015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나고 편입학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요. 불기소요? 예, 이게 명확한데? 이게 검찰이 뭐라고 했냐면 점수를 잘못 입력한 건 맞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이 불기소 이유입니다. 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합격 법입니까? 여부에 영향이 없었다는 건데 네. 근데 사실 업무방해죄에서 이 결과적으로 업무방해가 완성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네요. 네,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이게 2015년에 고발했고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정권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지난해에도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평가위원회 필적인데요. 이 평가위원 한 명이 서류 심사 평가서를 쓰고 면접 평가서를 썼는데 필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쓴 게 지금 바꿔치기 했나요? 예, 그래서 지금 필적 감정사 주장도 동일인이 작성한 걸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밝혔는데 제3의 필적이 맞다면 입시 부정이 의심되는 입시 상황입니다. 부정이죠. 그리고 이거 필적 감정이요. 저도 이 필적 감정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동일인의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고 어렵다.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써주지. 이거는 볼 수 없다. 볼 수 있다. 이렇게 딱 써주지 않는데 이렇게 보기 어렵다고 쓴 걸 보면 확실히 다른 사람 거라네요. 확실히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답안지를 냈는데 다른 사람이 쓴 답안지가 지금 보관돼 있는 건데. 그렇죠. 이 당사자인 평가위원은 또 PD수첩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큰 그림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동아일보 사주 가문이 대한민국 최상위층 혼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기업, 재계, 정계 뭐 다 있죠. 일단 딸의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는 동아일보 사장이고요.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고 이한동 전 국무총리이고요. 그리고 GS그룹 허태수 회장이 이모부입니다. 그리고 숙모 작은 어머니죠. 삼성 이건희 회장의 둘째 딸인 이서연 씨입니다. 이서연 씨가 이제 작은 엄마예요. 그렇죠. 네, 그런 이 혼맥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 또 김승유 씨의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당시 김승유 이사장이 이 하나고 이제 이사장이었는데 이분이 2012년부터 고려중앙학원 이사였습니다. 근데 당시 고려중앙학원 이사장이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미뤄보면 입학 과정에서 이 청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고 의혹은 잘 수사가 안 되더라고요. 여기서 뭐 폭행 사건도 있었고 어떤 뭐 또 많은 고관 대작에 무슨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검찰이 수사를 안 해요. 예, 여기서 다시 검찰이 문제인데요. 이 2015년 11월에 당시 검찰이 하나고 의혹 수사를 시작을 했었는데 2016년 10월에 이 하나고 이사장이 바뀝니다. 김가경 이사장으로 바뀌는데 김가경이요? 그 검찰총장 한 사람? 예, 이분은 또 고려대 법대를 나오고 32대 검찰총장을 역임한 분이고 또 검찰 동호회 회장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고 이사장으로 취임한 지 한 달 뒤에 이 담당 검사가 이 하나고 관계자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겁니다. 참 절묘하죠. 절묘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2019년 10월에 이번에는 전교조가 이 서울중앙지검의 김재호 사장과 김승유 전 이사장을 고발을 했는데요. 작년 10월에 이 사건이 이제 지지부진하다가 서울 서부지검으로 이송이 됩니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관련 서류 확보하고 필적 관련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부지검 형사 5부 결재 라인에 2016년 당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검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나 있네요. 예, 지금 간부가 됐겠네요. 예, 서울 서부지검 차장검사인 김도균 검사인데요. 아니 그러면 차장검사가 있으면 차장검사한테 도장 맡아야 돼. 이분이 불기소를 내렸는데 그 밑에서 이렇게 이번에 그때 수사 잘못했습니다 차장님 하면서 도장 찍어주세요 이렇게 할
하기 쉽지 않잖아요. 예, 근데 진행자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검찰이 또 무오류 신화가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되게 어려운 상황이다. 이 진실을 밝히는 게. 그리고 하나고 편입학 비리 의혹의 이 공소시효가 오는 8월까지라고 합니다. 검찰이 뭐 하고 있습니까? 이거 좀 수사해야죠. 이런 게 공정과 정의. 맞습니다. 교육에서 가장 공정해야 된다면서요. 1833님이 조국급으로 탈탈탈 털어주세요. 이거 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사건이 지금 거대 언론, 사학재단, 검찰 이런 권력들이 뭔가 얽혀 있는 되게 심각한 사건일 수 있다. 학원 비리보다 이 언론과 이 사학과 검찰의 엄청난 카르텔이 보일 수 이거 중요한 사건입니다. 8888님께서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들을수록 참 가감은이고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나 덮어주는 검찰이나 다들 참 돈독하네요. 그래서 사실 거대 언론은 성역인 건가 뭐 이런 좀 안타까움도 있는데 좀 수사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거대 언론사는요. 재판을 열어도 검사들도 조심하고요. 판사들도 조심합니다. 잘 부르지도 않아요. 방정호 씨 증인인데 못 부르잖아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오늘 또 안 나왔을 거예요. 선배는 그렇게 많이 가셨잖아요. 저는 잘 부릅니다. 저는 끌려갑니다. 네. 네. 참 이성권님께서 저는 카스테라 빵 좋아하는데요. 언론인들은 카르텔을 좋아하는군요. 네, 우리가 남이가 제발 공정한 사회를 위해 빠르고 진실된 뉴스를 접하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마스크 벗는 날만큼이나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언론이 조금 제대로 섰으면 우리 사회가 이 정도까지 이렇게 불공정하고 이렇게 부정과 악취로 이렇게 냄새나진 않습니다. 언론이 바로 섰으면 검찰도 그렇게 무소불위의 힘을 이렇게 쓰지 않고요. 다른 권력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음은 어떤 뉴스로 가볼까요? 예, 그 KBS 이사회의 의뢰로 공론조사를 진행한 이 공적책무와 수신료 공론화위원회가 어제였죠. 27일 이 국민참여단 2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 결과 10명 중 8명에 해당하는 이 79.9%가 이 수신료 인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엄청나게 찬성 비율이 높네요. 예,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지난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 수기 토론 방식으로 이 국민참여단과 함께 공론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리고 설문조사는 수기 토론 시작 전과 폐회 후로 나눠서 2번 실시를 했는데 수기 토론 전 실시한 1차 설문조사에서는 이 72.2%였던 인상 여론이 2차에서는 7.7% 높게 나타난 결과입니다. 네. 이번 조사 표본이 된 국민참여단은 한국리서치에서 구성한 2,500명 중에 이 토론 참여 의사를 밝힌 응답자 가운데 성, 연령, 지역별 인구 비례를 통해 선정을 했는데요. KBS는 공정한 토론을 위해서 이 KBS 공적 책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진 59%, 긍정적 견해를 가진 35% 등의 응답자로 이 참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목할 대목은 이 KBS가 공영방송 책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 가운데 이 95.5%가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또 KBS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한 응답자 중에도 이 68.4%가 이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잘못하고 있더라도 수신료는 좀 올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KBS가 못하고 있지만 긍정적으로 바뀌기 위해서 수신료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조사 결과 조금만 더 자세히 볼까요? 예, 적정한 인상 금액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평균 3,830원으로 나타났는데요. 현재 KBS가 월 3,840원의 수신료 인상 요구안을 KBS 이사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네. 인상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공정한 뉴스 제작과 독립적 운영을 위해 그리고 40년 동안 수신료가 오르지 않아서 이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기 위해 뭐 이런 그 이유가 있었고요. 반면에 수신료를 유지하거나 또는 내려야 한다라는 이유도 적시가 됐는데 이 이유는 공적 책무 확대 계획의 실효성을 신뢰하기 어렵다. 그리고 KBS를 보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KBS의 공정한 뉴스와 독립적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응답이 순위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KBS 뉴스가 공정하지 못하다. 그리고 KBS 경영이 방만하고 비효율적이다라는 지적이 1차 조사 대비 2차 조사에서 오히려 이 동의 비율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 대목은 뭐냐면 이 수기 토론 과정에서 KBS 경영진이 이 현재의 상황과 향후 비전을 설명함에 있어서 좀 설득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뉴스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62.1%가 이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공영방송에 대한 필요성 인식은 기초조사보다 수기토론 이후에 높아져서 91.9%로 매우 높았고요. 또 KBS가 이 공익 콘텐츠 제공, 또 사회통합과 소수자 대변, 지역방송 서비스 제공에 대해 좀 지금보다 좀 더 앞서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인식이 기초조사 대비로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KBS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정철훈 기자 왜 KBS 소식을 가져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긴장에 떨게 하고 떨리네요. 네. 네. 뭐 공정해야 된다 뭐 다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제가 KBS에 어디에 약간 게스트로 정기적으로 뉴스를 해서요.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자마자 그냥 그날 잘렸어요. 그리고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까지는 뭐 KBS에서 어떤 프로그램에서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심지어 특종을 쓰고 막 엄청난 내용이 있었을 때도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뭐 민경욱 씨가 앵커를 하고 있었으니까. 네. 민경욱 씨가. 네. 그러면서 네. 그런데 정치적으로 좀 편향됐다. 지금 막 KBS를 비판하는데 민경욱 씨를 생각해 보세요. 네. 김신정님께서 미디어 바우처법 빨리 통과시켜서 국민이 거짓 언론과 참 언론 판단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디어 바우처법 오늘 대표 발의했습니다. 오늘 대표 발의했습니다. 네. 9월에 법 통과하고 내년부터 이렇게 시행이 목표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바우처도 있다면서요? 예, 마이너스 바우처도 있는데요. 네. 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디어 바우처로 10,000원을 받았는데 네. 마이너스 바우처를 또 10,000원을 받으면 이제 합계는 0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신뢰도가 낮은 언론일수록 마이너스 바우처를 받을 가능성도 높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 바우처법이 좀 시행되면 언론이 조금 나아질까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요? 조금, 네. 근데 검찰 수사를 잘해서 이렇게 아까 동아일보 이런 카르텔 같은 거 수사를 하면 좀 더 많이 나아지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언론이 좀 나아질까요? 일단 주진우 라이브를 많이 애청해 주시면. 아유 잘했어요. 이제 제가 그리고 정철훈 기자가 이분 바른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영유님께서 미디어 바우처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국회 통과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언론 지형이 약간 바뀔 수는 있겠네요. 우리 국민은 더 좋은 뉴스를, 더 좋은 언론을 가질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른 국민의 수준에 비해서 언론의 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정철훈 기자가 또 빛나는 거죠. 자, 정철훈 기자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기자들의 수다 미디어 오늘 정철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성빈님께서 오늘도 하루 종일 새로 고침만 하다가 하루가 갔어요. 속 모르는 동료는 코인하냐고 묻네요. 카톡은 자녀 백신이 있어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예약이 안 된다네요.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빨리빨리 백신을 맞고 싶어하는 분이 저기에도 계시군요. 자,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한나 씨. 네, 지금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으로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금호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현재는 처리가 됐지만 5km 정체는 아직 남아있고요. 이후로 통도사 부근에서도 5km 사고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천안분기점에서 옥산분기점까지 17km 길게 정체입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는 남사 부근에서 동탄분기점 부근 10km, 또 기흥동탄에서 수원 나들목까지 어렵고요. 다시 상습 정체 구간 인 양재 부근에서 한남나들목까지 9km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사천터널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처리가 완료됐지만 곤양 나들목 부근에서 사고 여파를 받아서 정체되고 있고요. 이후로 7원분기점에서 하만 2터널 부근까지, 또 북부산 요금소에서 덕천나들목까지 6km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는 천안 쪽으로 역시 사고 여파 받고 있습니다. 남풍새 나들목에서 남천안 나들목까지 5km
2km 어렵고요. 반대 논산 쪽도 남풍새 나들목부터 차량터널 관리소까지 어렵습니다. 사고 소식이 많은 만큼 앞차의 안전거리 충분히 확보하셔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현실의 불이 꺼지고 영화의 막이 오릅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 오늘의 시사 시작합니다. 라이너의 시사회. 영화 전문 유튜버 라이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이너를 네네. 보면 한 주가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이너 백신 예약하셨어요? 아, 저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요? 네. 빨리 맞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요즘 미술품 관련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사가 많이 나오죠? 예, 워낙 미술품이 되게 예술적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작가들이 유명해지고 하면은 작품들이 가치가 높아지는 게 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근데 이런 미술품을 재테크의 수단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탈세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다고 아이, 합니다. 그거 오래됐어요. 네. 정말 많아요. 네, 굉장히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도 네. 이렇게 미술품을 사들인다. 네. 이런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죠. 해외 수장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아, 네. 그래서 사실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탈세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가 네. 이런 방법론은 비밀인 모양입니다. 그런 거는 저한테 들어야 되는데. 아, 네. 그건 저의 분야인데. 예. 네, 그래서 비자금 조성의 통로로 이용이 된다고는 알고 있는데 네. 그게 자세히 그려진 작품은 되게 찾기가 어려워요. 예.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오늘은 그에도 미술품, 문화재 관련해서 같은 결을 지녔다고 생각하는 작품을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작품입니까? 바로 도굴이라는 작품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현실과 좀 잘 맞아 떨어집니까? 네, 사실 이런 미술품에 의한 돈 세탁, 네. 탈세, 요거를 그린 작품은 상류사회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상류사회. 네, 상류사회가 미술계의 어두운 현실을 그리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네. 근데 영화가 워낙 좀 부족한 작품이라서 네.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서 이제 뭐 어떤 식으로 미술품을 가지고서 탈세를 하는가. 예를 들어서 매수인하고 매도인이 짜고 작품 가격을 부풀린다든지 뭐 기업을 이렇게 매각할 때 네. 다운 계약서를 쓰고 대신 미술품을 고가의 주고요? 미술품을 받아서 네. 그걸로 이제 비자금을 챙긴다든지.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탈세 효과가 대단했답니다. 네. 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 2013년까지는 없었대요. 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지금도 잘 못 먹여요. 미술품에는. 90%가 이제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재벌들은 굉장히 많은 미술품과 문화재를 보유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 같은 대기업은 호암미술관, 리움 이런 네. 데서 아주 엄청난 문화재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뭐 국보급 문화재, 보물급 문화재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많습니다. 국립박물관보다 많습니다. 네. 네. 선대회장인 이병철 회장 때부터 있고요. 이병철 회장의 형 이병각 씨. 그분이 쓴 나비야 청산 가자더니 여기 보면 미술품을 이렇게 얼마나 구했는지 이렇게 합니다. 저는 도굴꾼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취재해가지고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좋은 미술품이 있어요. 우리나라 미술품은 주로 불교 미술품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절에 있는 거를 도굴해요. 네네. 도굴해가지고 일본에 빼돌려요. 아, 네. 그래놓고 우리 문화재니까 들여와야 된다. 애국심에 호소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와요. 네네. 이렇게 돌려오놓고 애국자다 박수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 네. 네,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 자, 알겠습니다. 도굴로 가보겠습니다. 네, 영화 도굴에서는 이제 그 주인공이 강동구라고 네. 이재훈 씨가 맡았는데요. 강동구예요, 이름이? 네, 이름 강동구예요. 우리 강동구. 네. 동구가 처음에 황영사라고 하는 가상의 절. 네. 여기에서 그 석탑을 도굴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교 그거를 도굴을 하는 건데요. 네. 거기에서 이제 어떤 방식이냐면 그냥 석탑을 들어 올리고 네. 그 안에서 금동불상을 꺼내버린 거죠. 네. 그리고서는 스님으로 위장해가지고 있다가 도망칩니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도굴의 시작인데 네. 되게 소름 끼치게도 아마
그 주진우 기자님은 다 아시는 수법이겠지만 결국 금동불상을 갖고서 이렇게 이걸 미끼 삼아서 네. 재벌들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재벌들은 밑에 이런 물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조직이 이제 그 금동불상을 가지고 네. 일본에 판매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 영화 본 거 아닌데. 네, 영화를 안 보셨는데 영화의 네. 내용을 정확하게 맞추셔서 네네. 되게 놀랐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동구가 이 도구를 한번 해서 그 상길이라고 하는 네. 송영창 씨가 이제 재벌 회장 역할인데요. 네, 재벌 회장으로 많이 나오죠. 네. 약간 조금 좀 악당 느낌이 좀 네, 있으시죠. 악당 느낌의 네. 재벌 회장 많이 하십니다. 네, 연기력 그렇습니다. 좋으세요. 네, 송영창 씨가 그 나오셔서 네. 아무튼 그 이 친구가 자신의 능력을 입증받고 네. 회장님 밑에서 일하고 싶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합니다. 네. 그때 이제 신혜선 씨는 윤 실장 역할인데요. 예. 그분은 이제 굉장히 큐레이터 정도 네. 아주 고미술 전문가입니다. 네. 이 고미술 전문가인 신혜선 씨가 와서 이제 이재훈 씨 그러니까 동구죠. 동구한테 큰 건 한번 해보라고 예. 하면서 정보를 줍니다. 네. 그게 뭐냐면요. 고구려 그 고분 있잖아요. 예. 벽화. 예. 거기를 도구를 해오라는 거예요. 벽화를 떼어라. 네. 이게 또 실제로 그 90년대 후반에 그렇게 독을 당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네. 영화는 그거를 고스란히 따라했는데요. 네. 아무튼 동구가 이 그 존슨 박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실제로 고구려로 갑니다. 아, 그리고 고구려 있던 중국까지 가서 거기에 그 벽화를 도굴하러 들어가요. 네. 그래서 거기서 흙을 먹어요. 그래요. 그 고분이 있는 자리를 예. 찾기 위해서 흙을 먹습니다. 예. 흙을 먹으면 거기서 시체의 맛이 난대요. 그래요. 그래서 그 맛을 느껴가지고 이렇게 그 무덤을 찾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무덤을 찾아서 들어가서 그 벽화 있는 데를 톱으로 벽을 자른 다음에 네. 그거를 마치 벽지 뜯어내듯이 벽화를 뜯어서 한국으로 가져옵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상길에 엄청난 그걸 받게 되죠. 그 신뢰를 받게 되는데요. 예. 이때부터 동구의 목적이 드러납니다. 동구는 팀을 짜서 상길 그 재벌 회장이 가지고 있는 수장고를 목표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상길이 자기 수장고를 딱 보여줍니다. 음. 수장고는 정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굉장히 큰 트릭을 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은 뭐 핵폭탄이 터져도 멀쩡하다고 하는 네. 엄청난 곳에 비밀 수장고가 있는데요. 예. 거기에 말도 안 되는 그런 국보급 문화재들이 가득합니다. 예. 게다가 영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만 세종대왕 어진이 있어요. 아, 예. 네, 세종대왕 어진은 남아있지 않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그것은 거짓이다. 실제로 이런 재벌들은 가지고 있다. 네. 이런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동구가 상길에게 제안한 것은 강남 한복판에 있는 선릉을 도굴하자. 선릉. 네. 거기서 땅을 파자고요. 거기 네. 안에 뭐가 있다고. 예, 원래 선릉은 이제 임진왜란 때 도굴된 것으로 성종의 묘인데요.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안에 하나가 남아 있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이성계가 나라를 세울 때 사용했던 엑스칼리버 같은 칼, 전어도라는 칼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엑스칼리버도 나오고 아까는 인디아나 존스 박사도 나오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전어도를 도굴해서 회장님께 드릴 테니 네. 모든 돈을 나에게 투자해달라. 그렇지. 그래서 이제 강남 한복판을 도굴하기 위해서 네. 이제 땅을 파는 거죠. 예. 땅을 파서 이 선릉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안까지 들어가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그 동구가 생각했던 거는 양동 작전이었죠. 그러니까 그 회장이 선릉 도굴에 모든 신경을 쓰게끔 만들고 수장고를 탄다. 수장고를 실제로는 한쪽으로 길을 더 내서 수장고로 통하는 땅을 파고 있었던 네. 것이죠. 길을 네. 네, 그래서 수장고를 털어서 그 문화재를 우리들에게 돌려준다. 오. 나라에 돌려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되게 보다 보면은 이제 한국 영화답게 어쩔 수 없이 좀 아쉬운 부분들도 좀 있고요. 아니 그런데 재벌 얘기 나오고 수장고 나오고 뭐 역사도 좀 있고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볼만합니까 이거? 네, 구미가 땡깁니다. 네, 되게 재밌어 보일 것 같은데요. 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이런 영화를 하이스트 무비, 뭐 이제 범죄 조직 영화, 그러니까 도둑들 같은 스타일의. 그렇죠. 외국에서 또 박물관이나 미술관 털 때 그런. 네, 영화 맞습니다. 뭐 오션스 시리즈라든지 네. 이렇게 막 팀을 꾸리잖아요. 네.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팀을 꾸리고 그리고 하는 그런 건데 사실 그런 면에서 캐릭터들의 매력이 그런 외국 영화나 성공한 그런 영화들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다. 네.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너무 한국 영화답게 그 개인사, 가족 문제, 네. 감정 문제를 가지고 들어갔다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네. 알고 보니까 뭐 상길 그 재벌 회장이 동구 아버지의 원수였다. 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 영화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사실 그래도 이 부분에서 엔딩 부분이 또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아연실색할 만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팀이 이제 한국에서는 그 재벌 회장의 수장고를 털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일본으로 도구를 하러 간다. 그래요?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뭐 2편이 아니라 그냥 한 편에서. 네, 한 편에서 네. 마지막 엔딩이 그거예요.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신혜선 씨, 윤 실장이 그 강연하는 장면에서 오그라 다케노스케라는 네. 실제 인물이라고 합니다. 오그라 콜렉션. 네, 오그라 콜렉션 얘기를 하면서 그거 되찾아와야 된다 이런 네. 얘기를 해요. 네. 저도 사실 예전에 그 도쿄 국립박물관 간 적이 있었는데 네. 그거 보면은 정말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로 왔으면은 진짜 보물 국보급일 것 같은 것들이 일본 박물관에 즐비한 걸 보면은 소름이 막 끼칩니다. 뭐 백제 문화재도 많고요. 또 네. 옛날에 백제 거가 아니라면 그다음에 한국 게 아니면 고급이 아니다, 진짜가 아니다 이런 게 일본 문화에 또 이렇게 저변에 깔려 있기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그들이 가져간 도굴해간 문화재를 반환받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그거를 도굴해오는 게 네. 맞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좀 드는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남영만님께서 그런데 한국 영화답게라는 말은 좀 심한 것 같아요. 요새 한국 영화 더 잘 만들잖아요. 아, 네. 네. 요즘 한국 영화가 이제 기생충 같은 네. 진짜 위대한 작품들이 나오는 반면에 네. 또 한편으로는 아직 예전에 만들던 방식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아쉬운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클리셰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5405님께서 도굴 재밌게 봤어요. 배우분들 연기도 나무랄 데 없어서 빠져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지 소름 돋았어요. 얘기합니다. 고희정님은 라이너님 도굴 저는 별 1.5개예요 얘기합니다. 몇 개 만점인가요? 물어보고 싶은데 빈체로님은 인사동 스캔들 생각납니다 얘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어떤 이 사람들의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네. 어떤 비자금 조성을 위해서 네. 혹은 탈세를 위해서 그리고 욕망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런 어떤 그들이 수장고에 갖고 있는 그런 문화재를 인정해주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죠. 영화적인 완성도는 사실 좀 떨어져요. 네. 흔한 오락 영화에 불과하긴 하지만 그 안에 어떤 우리의 씁쓸한 현실이 담겨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 좋은 문화재를 수장고에다 놓고 아무도 안 보잖아요. 심지어 그분도 잘 안 봐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씁쓸한 현실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네요. 네. 시사회 오늘의 작품은 도굴이었습니다. 라이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I messed up tonight. I lost another fight.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시리아 알아사드 대통령 4선 성공, 28년 철권 통치 길 열었다.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시리아 대통령이요 4선에 성공했습니다. 득표율은 95.1%였습니다. 알아사드 대통령은 부친 아페즈 아사드 대통령 뒤를 이어서 정권을 잡았는데 2000년에 대통령에 올랐어요. 그리고 철권 통치를 휘둘렸죠. 2000년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아버지하고 합치면요 지금 60년간 시리아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60년간. 그런데 이번에 또 재선했네요. 시리아는 2011년 아랍의 봄 그 당시에 그 독재자들한테 반발하고 시민들이 혁명의 꿈을 꾸면서 내전에 휘말렸는데 그때 러시아가 시리아를 갑자기 도와주죠. 그러면서 내전이 계속 격화되고 있습니다. 내전 여파로 38만 8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공식 집계로. 그리고 시리아 인구의 절반이 난민이 되었고요. 인구의 80% 이상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에서 대통령 지지자들 수천 명이 모여서 피와 영혼으로 알아사드 대통령을 지키겠다. 우리한테는 알라가 있고 대통령이 있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참. 인구 절반이 난민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대통령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손바닥 뒤집듯 정책 뒤집어 30만 임대사업자 벼랑 끝.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매물 유도를 위해서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전격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이 너무 특혜를 받기 때문에 임대사업자의 특혜는 없애라. 이게 국민들의 목소리 아니었나요? 투표에서 보여준 민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정책을 실패했다고,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고 사과하고 정책을 바로 잡겠다고 바꿨어요. 그랬더니 매일경제에서 바로 비판합니다. 과도한 혜택 준 30만 임대사업자, 그분들 돈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부동산도 오르고 세금 혜택도 받아서. 근데 너무 과도했다고 이제 바꾸자고 했는데 그 혜택을 이제 줄였으니까 임대사업자 혜택 주면서 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바꾸냐, 벼랑 끝으로 몰았다면서 또 비판합니다. 이건 좀 바로 잡으라면서요. 그래서 바로 잡았더니 또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경제를 위해서요. 아우슈비츠 생존자 수용번호 7007에 입맞춘 교황.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홀로코스트 피해자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수용자 번호 7007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을 만나서 팔에 이렇게 수용자 번호를 이렇게 문신으로 박았어요. 그래서 교황이 만나자마자 그 수용자 번호를 보여주자마자 소매를 걷어 올리자마자 번호에 입을 맞추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교황은 2016년도에도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방문했어요. 직접 방문해서 추모 미사를 열었고요. 올 2월에는 이탈리아 로마에 거주하는 헝가리계 유대인 그 피해자한테 이렇게 집에 깜짝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교황님은 이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일본의 전쟁 피해를 당한 수많은 피해자들, 사과도 안 하고 역사 왜곡하는 일본,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분명 피해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겠죠. 네. 배고픈 애벌레는 희망의 책, 작가 에리칼 별세, KBS 기사인데요. 기억나실 거예요. 보세요. 배고픈 애벌레는 먹을 것을 찾아 나섰지요. 그리고 월요일에는 사과 1개, 화요일엔 배 2개를 먹었어요. 그래도 애벌레는 꼬르륵 배가 고팠답니다. 수요일엔 자두 3개를, 목요일엔 딸기 4개를, 금요일에는 오렌지 5개를 먹었어요. 많이도 먹었네. 토요일과 일요일엔 애벌레가 무엇을 먹었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렇게 배고픈 애벌레 책 기억하실 거예요. 애벌레 그림 이렇게 그려져 있는 책 보면 거의 기억하실 겁니다. 이 동화책을 선보인 작가 에리칼이 지난 23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책은 한국
포함해서 70여 개국에서 5,500만 부 이상 팔려가지고 전 세계 어린이들한테 사랑을 받았습니다. 칼이, 이 작가는 그림 동화책을 이렇게 그렸는데요. 뉴욕타임즈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동화 작가로 전향해서 거미, 벌레, 귀뚜라미 이렇게 자주 이렇게 그렸습니다. 왜 그렸나 이렇게 봤더니 내가 꼬마였을 때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숲을 지나가곤 했어요. 아버지는 돌을 집어들거나 나무 껍질을 벗긴 뒤에 내게 허둥지둥 있는 생명체들을 보여주곤 했어요. 곤충이었죠. 아버지가 내게 작은 생명체 이것저것의 수명을 말해주고는 다시 그 작은 생명체들을 조심스럽게 원래 자리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새겨준 기억들로 칼은 책을 썼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고요. 네. 칼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잘 가세요. 아이고, 7206님께서 배고픈 애벌레 오늘 저희 반 친구들과 함께 읽었어요. 아이고, 좋은 책 잘 읽으셨어요. 선생님이시구나. 감사합니다. 3050님, 주진우 라이브 들으면요 시간 정말 빨리 갑니다. 하루 중 저녁 2시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많이 배웁니다.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양 그리고 이상순이 부른 같이 살자 들으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같이 안고 살자.